최근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같은 기간 비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시행이 올해로 만 22년을 맞은 가운데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5, 60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발생한 피해 사건이 전체의 66%를 차지해 사기범은 주로 오전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덧 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1991년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해가 거듭될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1990년대 0.43%에서 지난해 2.35%로 늘었고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2.5%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같은 기간 비장애인 고용률 6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 인구 실업률인 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의 장애인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풀려진 수치. 게다가 가족 사업을 도우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임시직인 경우까지 고용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한 지 만 2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제도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에게나 아니면 또 제가 바라볼 때도 제가 늘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까지 취업하려고 하는데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는 어떤 그냥 단순 노동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되게 좀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2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장애인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을까요? 조옥은 센터장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 이 사업주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일을 못할 거다. 능력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뽑게 되면 회사 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안 뽑고 그냥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의무고용률조차 채우지 못하고 장애인을 전혀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정부 부처도 있고 공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잘 고용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식 개선이 잘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민간기업에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출이 큰 대기업에서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업 수익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고용부담금 62만 6천 원을 지불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옥은 센터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근로자도 기업도 윈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 유형에 맞게 어떤 직종을 잘 개발해서 그 직종에 맞는 장애인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한다면 어떤 장애 유형들이라도 또 맞는 그런 직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회사도 좋고 또 장애인들도 좋은 그런 일석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전문가들은 고용 부담금을 더 올리고 제도를 강화한다 해도 법 자체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물거품 수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1,400여 명이 당했는데요. 50, 6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여성. 젊은 남성이 다가오자 안면이 있는 듯 자연스레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성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5천만 원. 60대 최 모 씨가 사이버 경찰청을 사칭한 일당의 말에 속아 2개의 통장에 5천만 원씩 1억 원을 입금한 겁니다. 이들은 최 씨에게 정보가 유출돼 수십 개의 가짜 통장이 만들어졌다며 돈을 송금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뻔한 수법이지만 최 씨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서 이제 수사국을 안 믿으면 불이익 간다고 밭이나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살다가 내 인생을 거기서 이제 끝날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같이 전부 날아가 버렸죠. 최 씨처럼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피해자 가운데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가 21%로 가장 많았고 60대 20%, 3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많았습니다. 사기범들이 주로 오전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이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금융기관 사칭이 19%, 자녀 납치 빙자가 15% 순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5, 60대 중장년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겁니다. 5, 60대 중장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령대를 볼 때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쉽게 피해금을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올 들어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400명, 피해 금액은 134억 원에 이릅니다. 복지TV 뉴스 정주림입니다. 복지부가 돌봄시설 학대근절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빈발하는 돌봄시설의 학대 문제를 시설의 총체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복지부 내에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합니다. 복지부는 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정 감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안전지킴 및 시설 옴부즈맨을 시범 배치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학대 전력자가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 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약 11만 명이 접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호응이 높은 미소금융 등의 행복기금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행복기금의 운영이 순조로워 행복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기금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달 20일부터 연대 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대 보증자들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뒤 상환 능력에 따라 3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수화 언어 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지난 14일 수화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는데 수화라는 게 사실은 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대화 수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수화가 아직까지 제대로 좀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언어로 제대로 좀 격상을 시켜달라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각 장애인들이 이 대화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이 수화를 제대로 배운 장애인 학교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적은 숫자고, 따라서 이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장애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화 언어를 어떤 뭐 시혜나 이런 성격이 아닌 권리의 성격으로 확실히 좀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선 준비 기간 동안에도 각 그 야당, 여당 대선 후보들이 이 언어 기본법에 대한 어떤 공약상을 내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도 뭐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수화의 언어 지위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아동 때부터 이 수화와 구화를 병행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좀 마련하는 것, 또 수화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것,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 채용 시 수화 통역 자격증을 좀 반드시 갖고 있도록 하는 점, 이런 점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에 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수화는 거의 뭐 유일한 대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화가 잘 보급이 되면 그들에게도 정보를 습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역시 그 농아인들, 또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들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화가 좀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뭐 꼭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이 수화도 우리 좀 열심히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본 어떤 이 수화 언어 기본 제정법이 확실히 통과됨에 따라 뭐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입법화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들 한 20여 개국 정도 나라들에서는요, 이게 입법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이 잡혀져 있다면 우리도 좀 이런 입법이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장애인이나 사회 소외계층의 어떤 일반 국민보다 모바일 정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죠? 네, 이 소외계층, 요즘 뭐 스마트폰들 거의 대부분 들고 다니실 텐데, 이 소외계층들,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 상당히 그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설문조사를 좀 했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들 인터넷도 하시고 뭐 친구들과 뭐 카톡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그 모바일 정보 격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소외계층들이 더 정보 어떤 그 격차를 느끼고 있다, 이런 점 등이 좀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뭐 소외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어떠한 앞으로 대체안을 내놨나요? 네, 글쎄요. 일단 유선 쪽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쪽은 많이 좀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기기,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기기 등에 있어서는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첫째는 어떤 그 비용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상당히 비싼 요금, 예를 들면 뭐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의 요즘 그 스마트폰 요금 등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 등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불 능력이 조금은 더 미약한 소외계층들은 더 현격하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 이런 점들은 정부가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스마트 기기 역시도 이제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죠. 이런 고가의 기기들을 정부가 역시 좀 보조금을 통해서 좀 정보 격차에서 많이 좀 소외된 분들에게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저렴한 기기를 개발하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 기기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소외계층들에겐 좀 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 자체의 어떤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요즘에 삼성 뭐 아이폰 얘기하는데, 뭐 아이폰은 장애인 접근도가 높고 뭐 삼성 거는 떨어진다, 뭐 기반에 대한 시스템이 빨리 또 해결돼야 되는 숙제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찾아 성학대 예방 인형극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황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형극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아동 성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형극으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아는 사람이 성학대를 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선 싫어요, 안 돼요라고 말한 뒤 곧바로 도망치고 이 같은 상황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알려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싫어요, 안 돼요라고 하면 빨리 도망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를 알게 해줘서 참 좋은 인형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경기도는 경기 북부 권역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아이들에게 친숙한 인형을 활용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것이 성폭력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인형극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알찬 이번 인형극은 지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5,0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 GTV 황나리입니다. 교도소 출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들. 그렇기 때문에 출소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더욱 필요할 텐데요. 포항에서 출소 예정자들을 위해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구직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포항방송 서기정 기자입니다. 출소 예정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포항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지역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열었습니다. 구인 희망업체와 유관기관들이 상담에 참여하여 수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므로 출소 후에 불투명한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나 희망이 상당히 상승되는 결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출소자들에게는 안정된 생활과 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여 현실적인 협력 체제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약점을 찾아서 자격증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가 후원하고 17개의 구인업체와 6개 유관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을 희망하는 포항과 경주 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출소 예정자 32명이 참여하여 23명의 채용약증이 확정되었습니다. 채용약증이 결정된 수용자는 출소 때까지 구인업체와의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직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은 출소 시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직활동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사회로 복귀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차별 없는 인식과 따뜻한 믿음의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서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적정비 기준 마련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의뢰하고 오는 10월 최종 기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산출 내역과 항목, 고정 유동비용 등을 조사하고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별 적정 기준과 학교 규모에 맞는 지원 기준도 개발하게 됩니다. 여수시와 지역 내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 지역 특화 사업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사랑의 집수리는 지붕 누수가 심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박모 씨의 소식을 접한 여수시가 범죄예방위원회 여수지부와 한화연합봉사대에 도움을 청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날 김충석 여수시장은 소외된 계층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빚더미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접수 시작한 한 달여 만에 11만여 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들이 고리대출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